안녕하세요. 조정현입니다. 5월 5일 수요일 정치변혁의 세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국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주의의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게 좋을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사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요, 먼저 제국주의의 개념부터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아프리카 분할, 영국의 인도 지배, 열강들에 의한 동남아시아 분할, 마지막으로 서아시아, 태평양 분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회진화론과 인종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파쇼다 사건, 그리고 모로코 사건, 삼국 동맹 대 삼국 협상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국주의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구본을 아주 잘도 갈라먹고 있네요. 이 제국주의가 가지고 있는 탐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19세기 후반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단계, 즉 독점 자본주의가 출현하게 되죠. 이 단계에서 자본주의 국가들이 원료 공급지와 상품 판매 시장을 확보하고 잉여 자본을 투자하기 위하여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약소국을 식민지로 삼는 대외 침략을 제국주의라고 흔히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었던 이 지도의 모습이죠. 다양한 사람들을 이 유럽인들이 이제 호령하고 분할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파인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국주의의 성립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것 역시 영국의 신사가 정말 팔도 여러 개죠. 문어 팔인가 봐요. 그냥 저 많은 땅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하겠다는 건지 당시에 왜 종부세가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네요. 이 독점 자본주의의 발달이 제국주의가 형성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19세기 후반 소수의 거대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금융 자본을 지배하게 되죠. 값싼 원료의 공급지, 자국의 상품 판매 시장, 잉여 자본의 투자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식민지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두 번째로 이 배경이 되는 것은 침략적 민족주의가 고조되었다는 이 시기의 분위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국민국가가 발달하면서 국가의 대외 팽창을 민족의 혹은 국가의 영광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보유에 대한 국민적, 국가적, 민족적 열망이 고조되게 됩니다. 국내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목적도 다분합니다. 이 1890년대부터 1900 초반부 1910년대 제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이 사회적 갈등이 아주 엄청나게 많아지죠. 사실상 좌우 간의 대립부터 시작해서 계급 갈등까지 정말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이 시기에 표출됩니다. 그것을 한 방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 중에 묘책이 바로 대외 팽창이라는, 그리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그러한 생각을 고취시킴으로써 사실상 사회적 갈등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든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더더욱이나 그 시대의 상품이죠. 사실상 서적 판매 분야 1위는 사실상 이 사회진화론과 인종주의에 대한 책들이 대부분 이 시기 베스트셀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사회에 적용한 것이죠. 다윈 자신은 사실은 이 진화론은 어디까지나 하등 동물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인간사회에 적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는 이 진화론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진화론을 통해서 우등한 민족, 열등한 민족을 구분하게 되게 됩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 착취하는 이 제국주의를 이 사회진화론과 인종주의가 이 대변해 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프리카 분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온갖 나라의 국기가 등장을 하죠. 프랑스, 영국, 이태리, 벨기에, 이 독일 국기까지 다양한 나라들이 아프리카를 분할하게 됩니다. 당시 사파예요. 죄송한 것은 좀 해상도가 좋지가 않아요. 이게 사실상 거의 15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당시를 묘사했던 사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해상도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의 분위기를 여러분들께 알려주는데 이만한 자료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마치 아프리카를 이 케이크라고 생각하고 이 나누어 가지려는 이 탐욕에 가득한 이 사람들이 앉아 있죠. 이 칼을 들고 어떻게 나눌까 이 고민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신항로 개척과 함께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지대에 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진출하게 되고요. 이들은 사실상 노예 무역을 강화시킵니다. 19세기에는 리빙스턴과 스탠리 등이 이 아프리카 대륙 내부를 탐험하게 되죠.
초기에는 해안지대, 아프리카의 해안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노예 무역을 하다가 이제 19세기에 들어가면 탐험가들이 구성이 돼서 아프리카 대륙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탐험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서구 열강들이 앞다투어 아프리카 전 지역을 이제 내륙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뒤였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전 지역을 침략하게 되죠. 영국은 종단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북쪽의 이집트에서 아프리카 남단의 케이프타운 식민지를 연결하여 이 아프리카를 남북으로 관통하려는 정책이었죠. 식민지 정책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이제 영국의 식민지가 됐고요. 케이프타운 역시 이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을 연결하려는 이 영국의 종단 정책이 실시될 수밖에 없었죠. 이 프랑스는 횡단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알제리 등 아프리카 북서부를 거점으로 하여 마다가스카르를 연결해서 아프리카를 동서로 관통하려는 정책이었죠. 그러다가 영국과 프랑스가 충돌하여 파쇼다 사건이 1898년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로 이 벨기에는요, 중앙아프리카의 콩고를 식민지로 삼게 되고요. 이 독일은 남아프리카의 카메룬과 토고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카메룬과 토고를 차지한 이후에 독일은 여세를 몰아서 이 프랑스와 충돌하여 모로코 사건을 유발하게 되죠. 이 모로코를 차지하려고 이 독일은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사건이 모로코 사건입니다. 이탈리아는요, 리비아와 동아프리카 일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파쇼다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를 대륙을 놓고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충돌을 빚은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나일강 상류에 파쇼다에서 충돌을 했죠. 다시 말하면 나일강 상류라고 하면 내륙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외교적 절충이 이루어졌는데요. 사실상 프랑스의 양보로 수단에서 영국의 우월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대신 프랑스의 모로코 지배를 확정짓게 되죠. 사실상 이 파쇼다 사건이 외교적 절충으로 끝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았던 가장 큰 배경에는 독일의 아프리카 진출이라는 위협 때문에 이 타협이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국의 인도 지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에서 이 부분은 영국이 지배한 이 지역이고요. 이쪽은 인도인들이 세운 이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배하는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17세기 초에요. 이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 인도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동인도 회사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이 동인도 회사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동인도 회사는
사실상 현대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국영기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사장이 국왕이죠. 뭐 그런 이 회사가 바로 이 동인도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동인도 회사의 건설은 사실상 국왕에게 막대한 이 세금 외의 소득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 주식의 100%를 국왕이 차지하고 있죠. 한 90%라고 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10%는 주식시장에 내놓은 상태예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거래세라는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10%나 20% 정도는 이제 주식시장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제 영국에서 이제 전쟁이 발발해서 막대한 전쟁 자금이 필요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동인도 회사에서 인도 어느 지역에서 금광이나 다이아몬드 강이 발견됐다더라 라는 이 루머를 이 주식시장에 뿌리게 됩니다. 뭐 우리가 보통 찌라시라고도 하고 이런 표현을 수업 시간에 써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감나게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여하튼 뭐 정보지라고 하죠. 뭐 80년대, 90년대에 뭐 증권가에 정보지가 많이 돌았다 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적은 있을 것 같아서 정보지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금강과 다이아몬드 강이 발견됐다는 이 소문이 증권가에 퍼지게 되면 이제 주가가 오르게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상투 정도 올라가게 되면 국왕이 이제 주식을 팔게 됩니다. 거기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죠. 그것을 이제 개인 자금으로 활용해서 전쟁 비용으로 충당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의 이 주식시장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헛소문인 게 드러나게 돼 있죠. 어떻게 뭐 계속 주가가 오르진 않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이 곤두박질 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국왕이 다시 자기 지분에 적당하다고 보여지는 80%의 지분을 다시 확보하고 이제 증권가는 조용해지게 됩니다. 사실상 이 국왕이 이 세금을 올리지 않고 국가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이 주식시장에 개입해가지고 사실상 이 소위 말해서 투기판을 만들어서 돈을 쫙 챙기고 쑥 빠져나가는 전략을 통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약간 옆으로 샜네요. 이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 인도에 진출하고요. 이 플라시 전투에서 프랑스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 플라시 전투는 이 플라시 전투 하나만 놓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시기는 사실상 유럽에서는 7년 전쟁이 벌어지고요. 또 북아메리카 대륙에서는 프렌치 인디언 워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 사실상 이 처칠은 세계 최초의 대전이었다. 1차 세계대전이었다. 라고 얘기했던 전쟁이 바로 그 7년 전쟁을 이루었던 그 새 전쟁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사실은 북아프리카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세계 거의 모든 대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전쟁이었죠. 근데 이 프라시 전투에서 프랑스에 승리하고요. 이 7년 전쟁의 하나였던 그 프렌치 인디언 워에서도 영국이 승리하고요. 이 북아프리카 전선에서도 영국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게 되었죠. 19세기 중엽 인도의 거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영국은요, 인도의 면화와 아편 재배를 강요했죠. 예, 이 영국은 이 인도에서 생산된 값싼 면화를 수입해서 면직물을 만들고요. 그 면직물을 다시 인도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팔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좀 의아한 생각이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아편 재배를 강요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청으로 이 아편을 수출하기 위해서 이 아편 재배를 강요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청에 아편을 밀매하려고 했을까요? 예, 다양한 의견들이 제 귀천을 때리고 있네요. 그래요. 수업이란 것은 여러분들과 눈을 맞춰가면서 이 눈을 보면 제가 수업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설명이 부족한지 뭐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일반적인 수업이라서 그런지 막 여러분들 소리가 들리네요. 약간 좀 병이 생긴 것 같아요. 마음의 병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죠? 그래요. 사실상 청나라에서 청나라와 영국 간의 교역품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청에서 영국으로 수출하는 물품들은 이 도자기와 비단, 그리고 향신료 계열 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향신료야 뭐 기호품이라서 비싸기도 하지만요. 또 이 비단과 도자기는 이 고급 부가가치 상품 중에 하나였죠. 전 세계에서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1597년 이전에 세 나라가 있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오늘 의문문이 많네요. 여러분들이 그러게요. 줌 수업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한번 줌 수업도 경험 삼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예, 이 도자기를 1597년 이전에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예, 맞습니다. 예, 중국이 만들 수 있었죠. 송나라 시기부터 이제 도자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요. 우리나라 고려 시기부터 청자부터 시작해서 유구한 역사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죠. 한 나라가 안 들리네요. 예. 아니요. 인도는 아니에요. 인도는 도자기는
이 시기에는 만들지 못합니다. 예, 그렇죠. 베트남입니다. 이 베트남은 사실은 이 도자기를 만들어서 이 서양의 중국산으로 해서 많이 팔았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사실상 상당히 중요해요. 이 당나라 시기에 빈곤가라고 있었습니다. 이 빈곤가는요, 이 외국인들만 이 과거 시험을 보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당나라에서 시행한. 그런데 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이 장원급제하는 나라는 따로 있었고요. 2등을 하는 나라도 또 정해져 있었고 3등을 하는 나라도 정해져 있습니다. 1등을 하는 나라는 대부분 베트남 출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2등을 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예, 통일신라입니다. 대부분 3등을 하는 나라는 또 어디일까요? 예, 발해예요. 그때 그 학예 논문 발표회가 있어서 한번 가서 보니까 이 시기에 이 빈곤가를 연구한 후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베트남은 사실상 한자 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크게 보면 동아시아 문화권에 포함된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옆으로 둘러왔네요. 일단 그렇게 해서 사실상 이 고부가가치 상품인, 물론 1597년 이후에 일본이 이제 네 번째로 도자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물론 조선도궁의 힘이 컸지만요. 거기서 끊치죠. 이 고부가치 상품인 도자기와 비단을 수입하는 와중에서 이 영국이 이 청나라로 수출하는 것은 값싼 면직물 혹은 모직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역역조가 너무 심해지는 것이죠. 이 무역역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다는 거죠. 바로 아편을 몰래 팔면 무역역조를 시정할 수 있다. 지금 21세기에 그런 식으로 장사해가지고는 아마 거의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는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아편 재배를 강요했고 그 아편을 청나라에 밀반출은 아니고 대놓고 팔았죠. 여하튼 그런 식으로 무역역조를 시정하게 하려고 했고, 이 청나라에서 자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이제 아편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약간 옆으로 너무 많이 샜네요. 이 값싼 영국산 면직물을 판매하게 됩니다. 인도에서 생산된 면화를 싼 값에 가지고 와서 이것을 이제 영국산 면직물로 만들어서 팔아먹은 거죠. 그러면서 막대한 부를 획득하게 됩니다. 열강의 동남아시아 지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파냐는요, 필리핀을 식민 지배하게 됩니다. 이거는 1500년대부터 계속해서 필리핀은 식민 지배하게 되죠. 네덜란드는요, 이 자와 섬과 수마트라 섬, 보르네오 섬을 합쳐 네덜란드령 이
동인도 회사를 건설하게 되죠. 영국은요, 말레이 반도와 보르네오 섬 북부를 차지하고요. 결과적으로 말레이 연방을 1895년에 수립하게 됩니다. 미얀마를 점령하여 인도에 병합시키기도 하죠. 그래요. 한나라를 점령해서 인도에, 식민지 인도에 병합시키기도 합니다. 이 프랑스는요,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를 합쳐서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 연방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좀 이상한 표현이 있죠. 인도 차이나다. 아주 색경한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느껴지실 거예요. 인도 차이나 반도라는 말은 저희가 중학교 때부터, 초중 때부터 썼던 표현인데 요새는 동남아시아로 다 바뀌었죠. 이 인도 차이나라는 말은 프랑스에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 7년 전쟁 와중에서 이 프랑스는 인도를 또 뺏기고요. 아편 전쟁에서도 이 1차 아편 전쟁은 참여하지 못하고 2차 아편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은 보긴 했지만 영국처럼 영토를 할양받는다든지 중국의 영토를, 중국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청의 영토를 할양받지도 못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도와 차이나를 모두 영국권, 이 영국 식민지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인도 차이나를 점령하지는 못했지만 인도 차이나와 준하는 이 인도 차이나 반도를 차지했다. 정말 황당한 논리죠. 그런 식으로 이제 민족주의를 자극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은요, 19세기 말에 에스파냐와의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필리핀을 식민화하고 쿠바와 카리브해를 장악하게 됩니다. 서아시아와 태평양 분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아시아는요, 오스만 제국의 약화를 배경으로 러시아, 영국 등이 진출하게 됩니다. 이 태평양은요, 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식민 지배하고요. 미국은 괌과 하와이를 차지하고 태평양으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이 독일은요, 비스마르크 제도와 마샬 제도 등을 점령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식민지 젠탈전이 격화되게 됩니다. 이제 삼국동맹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삼국협상과 삼국동맹이 있습니다. 먼저 삼국동맹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삼국동맹이 결성되게 되는 배경에는 사실상 이 독일의 이 군국주의적인 모습이 비춰집니다. 원래 비스마르크는 독일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이 유럽의 현상 유지와 프랑스의 고립을 꾸준히 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 이탈리아가 삼국 동맹을 결성하게 되면서 비스마르크의 유럽 현상 유지 정책과 프랑스 고립 정책은 실패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렇게 된 이유에는 빌헬름 2세의 팽창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빌헬름 2세는 즉위하자마자
비스마르크를 해임시키죠. 그리고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해군력 강화 등 제국주의적인 세계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삼국협상이 성립하게 되죠. 이 배경은 빌헬름 2세의 팽창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가 동맹을 결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삼국동맹과 삼국협상 간에 사실상 엄청난 갈등이 야기되게 됩니다. 자, 이제 독일과 영국은 사실상 이 적대국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독일의 삼비, 즉 베를린, 비잔티움, 여러분들이 이스탄불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적혀 있는 곳도 있고요. 여하튼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연결시키는 철도망 정책과 영국의 삼시, 즉 이집트, 카이로,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인도의 캘커타를 연결하는 이 노선을 사실상 대립되게 되는 구조가 되죠. 특히 비잔티움과 인도의 캘커타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독일과 영국은 긴장 관계에 돌입되게 됩니다. 독일과 프랑스 역시 대립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모로코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가 독일과 대립하게 되죠. 이 모로코 사건은 후반부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1905년과 191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과 러시아 간에도 대립관계가 형성되고 있죠. 발칸반도를 둘러싸고 독일 중심의 범게르만주의와 러시아 중심의 범슬라브주의가 이 당시에 대립하게 됩니다. 결국 제1차 세계대전도 이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가 맞닿은 곳에서 전쟁이 터지게 되죠. 그거는 다음 주 수업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비 정책은요, 빌헬름 2세가 이 투르크로부터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연결하는 철도 부설군을 얻어 이 서남아시아로 진출하려고 깨했던 정책입니다. 물론 이제 실패하게 되지만요. 자, 모로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모로코 사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파인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 독일을 상징하는 이 비스마르크, 물론 이때는 해임된 뒤지만요. 그리고 이 프랑스의 정치가의 이 모로코를 마로깽이라고 하죠. 마로크라고 하죠. 이 모로코를 둘러싼 누가 낚을 것이냐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죠. 이 마드리드 조약이 체결되면서 모로코는 1880년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스페인과의 비밀 조약을 체결해서 모로코에 자유로이 진출할 권리를 1904년에 획득하게 되죠. 이 프랑스가 모로코 내정 개혁을 요구하는 와중에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모로코를 방문해서
이 모로코의 독립과 문호 개방을 요구하는 연설을 1905년 3월 31일 연설하게 됩니다. 모로코를 둘러싼 프랑스와 독일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알헤 시라스 회의가 개최됐고요. 이 모로코에 대한 프랑스와 스페인의 보호권을 이 회의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프랑스, 독일 간의 2차 회담이 진행되고요. 모로코가 독립국임을 재확인하게 되죠. 이 1908년 2월 18일에 있었던 이 프랑스, 독일 2차 이 회담은 사실상 모로코가 독립국임을 재확인함으로써 독일이 승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모로코에서 베르베르인 반란이 있었고요. 진압을 위해 프랑스가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1911년의 일입니다. 이 독일이 군함을 파견해 프랑스를 위협하게 되죠. 이것을 마가디르 사건이라고 하고요. 이 1911년 8월에 있었던 이 긴장, 이 교전이 있었던 건 아닌데 여하튼 이 모로코를 둘러싼 이 독일과 프랑스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독일 프랑스 간 협정이 체결돼서요. 프랑스는 콩고 북부 지방을 독일에 할양하고요. 독일은 모로코에 대한 프랑스의 보호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영국의 중재하에 프랑스, 스페인 조약이 체결되어 모로코를 분할하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계 수정이 있었고요. 모로코가 이 프랑스의 보호령이 된 것은 이 1912년의 일이었습니다. 예, 오늘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 제국주의가 나타난 배경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각 대륙의 식민화 과정, 우리가 앞서서 분할이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뭐 영국의 인도 식민지 지배 이렇게 되지만 대부분의 각 대륙은 이 분할 점령이 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 제국주의 국가 간의 갈등 양상이 사실상 앞서 살펴봤던 파쇼다 사건과 모로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10주차이기 때문에 9주차에 이미 과제를 드렸기 때문에 굳이 과제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장시간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